네, 요 며칠 동안 우리 방역 당국이 내놓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가 방역 상황이 좀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긴장을 늦출 수 있다, 긴장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접종만 놓고 봐도 이미 상당히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제 10월 중순 그리고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지금과 같은 백신 접종 속도라면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의 비율도 전 국민 대비 70% 이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그때는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니터링하고 언론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견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을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진행 상황이 언론에 간헐적으로 나오면서 또 질의응답 시간에 간헐적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혹은 일상적 단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이게 풍부하게 나와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혹은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내는 게 훨씬 더 세련되고 그리고 연착륙이 가능한 일상적 단계 회복 방안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특보에서도 방역 상황과 관련된 것, 그리고 팩트 체크, 그리고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이 일상적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의견을 드려야 될 내용도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일상적 단계 회복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라거나 혹은 이메일 등등으로 제보라든지 혹은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꼭 하셔야 되고 방역 수칙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부터 정교하고 짜임새 있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거기에 있어서 TBS 코로나 특보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 기자의 얘기를 요약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단계를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집단 면역의 의미, 개념부터 교수님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델타 변이 나오면서 집단 면역이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해 때문에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집단 면역을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전문가들에게 제가 학술 발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선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어떤 분은 감기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게 뭐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감기 아닙니다.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19는 사실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 위험한 거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집단 면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인데요. 코로나19의 위험성. 자, 사람을 감염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할 때 그 바이러스가 쥐에 있는 것이 사람을 감염하거나 모기에 있는 것이 감염하거나 박쥐, 진드기, 새 등이 사람을 감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지 않느냐 하면 사람들이 쥐나 모기나 박쥐나 진드기, 새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무엇인가가 사람을 먼저 감염을 시켰는데, 감염이 된 사람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을 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인권 때문에 사람을 격리한다거나 사람을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쥐, 모기, 박쥐, 진드기는 약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것은 사람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루려고 하는 니파 바이러스 같이 직접적인 접촉 또는 에볼라처럼 직접적인 접촉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를 시킬 때 어떤 것이 위험하냐는 거예요. 위험하려고 하면 5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사람이 전파자라야 되고 직접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호흡기를 통한 전파라야 한 명이 여러 명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파 확산이 매우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신종플루는 멕시코 지역에서 발생된 다음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사르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볼라 같은 경우에 미국은 에볼라 환자를 자국 비행기로 후송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아는 거죠. 직접 접촉은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그렇지만 호흡기 질환인 경우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도 위험해서. 세 번째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야 돼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네 번째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치명률이 낮아야 됩니다. 치명률이 50대고 6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금방 없어집니다. 이것은 금방 통제가 돼요. 그러는데 치명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걸려도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으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낮은 치명률이 오히려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게 더더구나 5번 전파자와 희생자가 다를 경우에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5가지를 뭐가 가지고 있냐면 코로나가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볼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에볼라는 위험할 것 같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으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집단 면역, herd immunity라고 그러는데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어떤 감염병에 대해 집단의 상당수가 면역을 형성함으로써 또는 획득함으로써 감염 정도가 감소되는 상태 또는 이를 이용한 방역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개념이 감염병의 종류, 코로나19면 코로나19, 에볼라면 에볼라와 같이 종류, 또 치명률에 따라서 적정성, 어디까지를 herd immunity, 즉 집단 면역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때 감염은 바이러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치명률이 지금 높은 거죠, 이게. 그러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관여를 해서 우리 인류가 통제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감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통해서 또는 치료제를 통해서 감염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에볼라 같이 치명률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놔두게 될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염병의 종류와 치명률에 따라서 다루는 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감염원의 치명률이 너무 높아서 한 명이라도 놔두게 될 경우에는 위험한 것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스와 사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치명률을 낮추는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이용해서 감염원을 완전히 없애지 않더라도 또는 없애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이 떨어져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률이 떨어져서 전혀 문제가 안 되면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환절기 감기입니다. 환절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지금 환절기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이나 치료제를 이용해서 환절기 감기 정도인 코로나 바이러스 4종 정도로 치명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 면역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는 감염원의 치명률이 원래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백신이나 치료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유행성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에 백신이나 타미플루라고 하는 좋은 치료제가 있으니까 치명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의 코로나19도 지금은 치명률이 높습니다만 미국은 1.8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1.6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0.8 얼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백신이나 치료제를 이용해서 0.1 정도로 떨어뜨리면서 유행성 독감 정도로 떨어뜨리면 그때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속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의 종류, 치명률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돼야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집단 면역은 마치 치명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점에서 지금 왜 우리가 백신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은 똑똑한 똘똘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왜 백신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서 그 제가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집단 면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은 백신 접종과 그리고 적당한 거리 두기와 그리고 방역 수칙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독감 수준인 0.1% 정도,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떨어뜨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집단 감염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집단 감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는 사회에서 박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것을 방역 목표로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집단 면역이 감염병이라던가 그 감염병의 치명률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공통되는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시간이 더 지나면 0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는 0으로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내종이 우리에게 가벼운 감기, 심지어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환절기 감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감염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이게 리노바이러스 감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인지 모르죠. 아데노바이러스 그렇습니다. 감기인지 우리가 일일이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일종의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과 사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럴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게 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실제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 특히 치료제가 좋은 게 없으니까 백신을 통해서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치명률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백신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백신 접종률을 100% 달성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 4명 중에 1명이요.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 접종률 100%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백신 접종을 끝까지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제 숫자들을 몇 가지 나열한 다음에 이제 제 말씀 드리고 설교 교수님께 예. 이제 바통을 넘기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한 5,200만 정도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 기대하기로는 전체 인구 대비 80%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의 높은 백신 접종률이 40대 이하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80대 아니 80% 정도가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게 한 4천만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명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1,000만 명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그룹이 0세부터 17세까지예요.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그룹이. 그럼 0세부터 17세까지의 숫자가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700만이라고 치면은 나머지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남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방역 당국이 또 우리 사회가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일상생활을 하는 성인들 300만에서 400만 정도를 예. 이제 어떻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가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연착륙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안은 무엇이냐면은 민관이 협력을 해서 굉장히 정교한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국민 4명 중에 1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지만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답하신 분들 중에도 팔을 걷어올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들이 왜 팔을 걷어올렸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백신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좀 정교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사례를 약간 보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지금 파우치 소장이 백신의 부스터샷을 해야 되면서 향후로는 아예 3번이 한 셋이 돼야 될지도 네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파우치 소장이 말씀하신 것을 2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어요. 하나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현명한 짓이라고 하는 2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현명한 짓은 뭐냐면 이게 현명한 짓인 거예요. 백신을 미리 접종하신 분들은 추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확실히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명하다는 생각이고요. 멍청한 짓은 왜 멍청한 짓이냐면 이것 때문에 멍청한 짓입니다. 자, 확진자가 어디에서 나오죠? 안 맞은 사람. 안 맞은 백신 사람. 접종을 안 한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멍청한 짓이냐 하면은 안 나오게 하려면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을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멍청한 짓인 게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을 백신 접종을 하게 못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못하니까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부스터샷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짓은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을 더 이상 백신 접종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일단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확진자가 여기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전체로 볼 때는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에게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방금 제가 멍청한 짓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멍청한 짓은 뭐냐면 이거예요. 백신 접종을 3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번째가 나올 거라는 거죠. 왜 나올 거냐? 통제가 안 되니까 확진자가 많아지고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백신 접종을 3번째를 하게 되는데 다시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또 4번째. 그러면 3번째로 끝나고 4번째로 끝나겠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현명한 것과 멍청한 것이 공존한다는 거죠. 이게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백신 접종을 안 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꼬리 잘리기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앵커가 질문하신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과 달리 백신 접종률이 일단 높을 것 같습니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신 접종을 한 국민의 다수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이 네.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면서도 계속 국가가 꼬리 잘리기가 안 되게 되면은 국민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국민들이 어떤 적당한 합의점을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을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건 사실 국격에도 맞지 않고. 예. 자,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합시다. 강제 백신 접종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회가 합의해서 그분들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이 대학교 대면 수업을 하려면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코를 한 번씩 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정기적으로 코를 한번 쑤셔야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한 친구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백신 접종 안 한 분들은 정기적으로 코를 쑤셔야 되는 겁니다. 2주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TBS 직원들 중에서 백신 접종 안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안전,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제 유사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 지금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민간 업장 중에서도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출입을 못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예.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이제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맞은 상황이면은 이게 뭐 설마 뚫리겠어? 설마 집단 감염이 나오겠어? 10명 중에 8명이 맞았는데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시험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겠죠. 예. 이제 그렇게 안이하게 방역을 하다가 거기서 확진 환자가 쏟아져 가지고 왜냐하면 방역을 느슨하게 하면 확진 환자들 쏟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업장의 이미지도 낮춰지고 그리고 그 업장은 방역 업무 때문에 며칠간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몇 곳 반복이 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업장에는 출입이 어렵습니다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백신 접종을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업장별로 특성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그 코로나 특보를 통해서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